영하 68도, 강철이 유리처럼 부서지는 온도입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군이 북극에서 겪은 현실이었죠. 소련 폭격기가 북극을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은 다급해졌는데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3,000마일에 걸쳐 레이더 기지를 세워야 했거든요. 문제는 물자 수송이었습니다. 트럭을 보내면 엔진이 얼어붙고 궤도차를 보내면 트랙이 끊어졌죠. 5일 만에 신형 설상차 절반이 고장났고 수송대 전체가 눈보라에 삼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북극은 모든 기계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미국의 핵 방어망 구축은 좌초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르투르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공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가 만든 기계들은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불도저, 스크레이퍼, 거대한 운반 장비들을 만들면서 건설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은 인물이거든요. 그의 철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문제가 크면 기계를 더 크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었고 이게 북극 문제에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은 더 작고 기동성 있는 차량을 여러 대 투입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르투르노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군함보다 긴 육상 열차를 구상했거든요. 바퀴마다 전기 모터를 달아 강철뱀처럼 눈과 얼음 위를 기어가는 괴물 같은 기계를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건 그가 개발한 전기 허브 모터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기존 차량들은 엔진에서 바퀴까지 복잡한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게 길이가 늘어날수록 문제가 됐습니다.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 차동 기어가 얼어붙거나 부러지면서 차량이 멈춰버렸죠. 르투르노의 해법은 이 기계식 구동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앞쪽에 디젤 엔진을 달아서 발전기처럼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케이블로 각 바퀴에 보내는 방식이었죠. 바퀴 안에 전기 모터가 들어있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 길이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토크를 받으니까 견인력도 훨씬 좋았고 어느 한 바퀴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계속 굴러갈 수 있었거든요. 1954년 미 육군은 르투르노에게 시제품 개발 계약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LCC-1 스노트레인이었는데 길이가 53m에 바퀴가 16개였죠. 600마력짜리 커민스 디젤 엔진 하나로 모든 바퀴를 굴렸고 필요하면 화물칸을 더 연결할 수 있는 모듈식 설계였습니다. 승무원실에는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서 바깥이 영하 60도여도 안에서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었고 허브 모터는 밀봉 처리가 돼서 눈과 얼음이 들어가도 작동했죠. 이 괴물 같은 기계의 실험장은 그린란드 빙상이었습니다. 알래스카보다 더 혹독한 환경이었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LCC-1은 이전의 모든 차량이 실패한 빙원을 거뜬히 주파했습니다. 전기 허브 모터가 미세한 견인력 조절을 가능하게 해서 위험한 지형도 통과할 수 있었고 모듈식 화물칸이 개별적으로 굽이치면서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도 구조적 스트레스를 분산시켰거든요. 승무원들은 이 기계에 아이스캡 리미티드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신뢰성과 애정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연료 효율도 비슷한 적재량의 기존 차량보다 좋았고 복잡한 기계식 구동계가 없으니까 정비 부담도 훨씬 적었습니다. 수주간 연속 운행에도 기계적 고장 없이 작동했는데 이건 전기 구동이 북극에서 확실히 우월하다는 증거였죠. LCC-1의 성공은 더 큰 가능성을 열었고 르투르노 같은 사람에게 성공적인 시제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1958년 미 육군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C-497 마크2, 인류가 가져본 적 없는 가장 거대한 육상 차량을 제작하라는 명령이었죠. 이건 LCC-1의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규모의 도약이었는데 산업 제조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TC-497의 동력원은 항공기에서 쓰는 솔라 세턴 가스터빈 엔진 4기였는데 각각 1170마력을 뿜어냈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보다 출력 대비 무게가 훨씬 가벼웠고 극한의 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이 엔진들이 만든 전기가 케이블을 타고 54개의 바퀴 각각에 달린 허브 모터로 전달됐습니다. 개별 바퀴가 지형과 하중 조건에 따라 정밀하게 토크를 받았고 이건 1950년대에 컴퓨터 제어 차량 관리의 원시적 형태를 구현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완성된 TC-497은 코에서 꼬리까지 거의 180m에 달했는데 이건 해군 구축함보다 긴 길이였습니다. 12개의 화물 섹션이 연결됐고 각 섹션이 개별적으로 굽이쳐서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구조적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었죠. 승무원 조종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 작품이었는데
6명이 잠잘 수 있는 침실과 완비된 조리시설이 있었습니다. 핵 낙진 방호 기능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시대 배경에서 탄생했는지를 말해주죠. 텍사스 롱뷰에 있는 르투르노 공장에서 이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건 그 자체로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표준 산업 규격을 초과하는 부품들을 다루기 위해 특수 공구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수십 톤짜리 섹션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배치해야 했죠. 전기 시스템에만 수 킬로미터의 특수 절연 전선이 들어갔고 54개의 독립 구동 모터를 단일 제어 시스템으로 조율하는 건 당대 전기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1961년 TC-497이 텍사스 햇살 아래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건 미국 산업 역량의 기념비였습니다. 지상 교통수단의 절대적 정점이었고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공학적 성취였죠. 1962년 3월 군에 인도된 후 운용 시험이 시작됐는데 르투르노의 비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새로운 기계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코르스키 S-64 스카이크레인은 골격만 남은 듯한 외형으로 텍사스 하늘을 가로질렀는데 이 기괴하게 생긴 헬리콥터는 지상 물류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잠재력을 품고 있었죠. TC-497이 지상의 힘의 극한을 보여줬다면 스카이크레인은 지형 자체를 우회해버리는 3차원 기동성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태생 엔지니어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재래식 사고로는 군사 물류의 근본적 제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예 지상 이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갔죠. 스카이크레인은 승객실을 없애고 순수하게 화물 운반에 최적화된 비행 크레인이었는데 쌍발 엔진과 정교한 로터 시스템으로 10톤까지 외부에 매달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재래식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위치, 산 정상이든 고립된 섬이든 북극 기지든 인프라 없이 물자를 배달할 수 있었죠. 수치로 비교하면 스카이크레인이 유리했습니다. TC-497은 북극 지형에서 시속 20km로 150톤을 끌었지만 스카이크레인은 더 작은 하중을 시속 160km로 정밀하게 목표 지점에 내려놓았죠. 헬리콥터는 하나의 전진기지에서 여러 차례 배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육상 열차처럼 수백 킬로미터의 보급선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성도 헬기 쪽이 나았는데 TC-497은 복잡한 전기 시스템 전문 정비 인력과 전용 시설이 필요했고 한 번의 보급 임무에 몇 주씩 준비 기간이 걸렸죠. 스카이크레인은 일반 비행장에서 운용되고 표준 항공 정비 절차를 따랐으며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사 교리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유연 대응 전략은 전 세계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력을 요구했고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위기는 정글 환경에서 빠르게 투입하고 지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필요로 했죠. 거대한 지상 차량은 이런 상황에서 실용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자들은 두 가지 철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TC-497은 더 큰 기계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산업시대 개념의 구현체였고 스카이크레인은 속도와 유연성, 기술적 정교함이 순수한 적재량보다 전술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항공시대 철학을 대표했죠. 펜타곤 예산은 둘 다 감당할 여유가 없었고 두 미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62년 애리조나 유마 시험장의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태양 아래 TC-497이 공식 군사평가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 공학적 걸작의 거대한 덩치가 사막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당당한 외형 아래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마에서의 시험 결과는 TC-497의 놀라운 공학적 성취를 확인해줬습니다. 54개의 전기 허브 모터가 사양을 초과하는 견인력을 제공하면서 사막 지형을 기계적 정밀함으로 주파했고 가스터빈 엔진은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전기 구동계는 기존 차량을 부숴버렸을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모듈 섹션들이 부드럽게 굽이치게 해줬고 모든 기술 사양이 충족되거나 초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적인 성과들조차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전략적 맥락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관료 체계는 시험 결과가 어떻든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고 군사 예산 배분 역시 헬기 기반 물류를 새 축으로 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TC-497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취소 명령은 냉정한 관료적 효율성만을 담은 채 도착했습니다. 수년간의 개발과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 미국 최고의 혁신 기업이 쏟아부은 산업적 전문성은 한 줄짜리 행정적 최종 결정으로 손쉽게 지워졌고
TC-497은 끝내 북극 물레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할 운명이었죠. 군이 더 이상 혁명적인 북극 물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퀴 아래에서 전략적 지형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취소 이후의 여파는 사막 시험장을 한순간에 산업적 묘지로 바꿔놓았습니다. TC-497은 가차없는 애리조나의 태양 아래 더는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정교한 시스템들은 애초에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환경 조건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죠. 모래가 정밀 기계장치 틈새로 스며들었고, 극심한 일교차는 북극 환경을 전제로 만든 부품들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차량은 그렇게 기술적 쇠퇴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1969년은 이 중에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차량을 가능하게 했던 비전의 주역 로버트 르투르노가 80세로 세상을 떠났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던 열정적인 제도적 추진력도 그와 함께 꺼져버렸죠. 같은 해 TC-497을 잉여 군사 장비로 처분하라는 최종 관료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체 과정은 수년간 축적된 첨단 공학을 고철로 환원시켰고, 절단 토치는 한때 거대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던 정교한 시스템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해 나갔습니다. 창조자는 떠났고 그의 창조물은 파괴됐습니다. 모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북극만큼이나 적대적인 환경에서 르투르노의 실패한 아이디어가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 깊숙한 곳에 구리, 철광석 매장지는 재래식 산업 운영을 작아 보이게 할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채굴을 요구합니다. 폭발이 산을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부수고 지각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식 단구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작업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채굴된 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서 드러나는데, 일반 트럭을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규모로 엄청난 크기의 움직이는 거인들입니다. 코마츠 982호 울트라 클래스 운반 트럭 한 대는 광산 바닥에서 이동식 건물처럼 우뚝 서 있는데 적재 용량이 400톤을 훌쩍 넘습니다. 높이가 6m를 넘는 데다 타이어 하나 값이 고급 자동차 한 대가 값에 맞먹죠. 하지만 이 인상적인 외형 아래에서는 수십 년 전 르투르노가 개척했던 전기 허브 모터 개념을 직접 계승한 기술적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현대의 울트라 클래스 운반 트럭들은 르투르노 구상의 직계 진화적 후손이라 할 디젤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합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발전기처럼 작동해 각 바퀴에 장착된 모터에 공급할 전류를 만들어내죠. 이런 기술적 DNA는 TC-497의 핵심 혁신을 품은 기업 인수와 특허 이전을 거치며 이어져 왔고, 근본 구조는 반세기 전 르투르노의 기계가 그린란드를 횡단할 때 동력을 공급하던 시스템과 놀랄 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1950년대에 르투르노의 구상을 혁명적으로 만들었던 기술들은 현대 광업 현장에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전기 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전달해 운전자들이 총 중량 100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차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북극에서는 독창적으로 보였던 회생 제동도 광업에서는 필수가 됐는데, 적재된 트럭이 가파른 경사를 내려갈 때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재래식 제동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광업 운영의 규모는 르투르노 철학을 궁극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TC-497이 북극 물류라는 문제에 대한 극단적 해답이었다면, 오늘날의 운반 트럭들은 가장 야심찼던 군사 보급 작전조차 왜소해 보이게 만드는 물질 이동 수요를 감당하고 있죠. 한때 더 작은 트럭에 의존하던 광산 회사들은 막대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기 울트라 클래스 차량이 톤마일당 경제성에서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극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신뢰성은 광업 현장에서는 필수가 됐는데, 차량의 가동 중단이 곧바로 수백만 달러 단위의 생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전기 구동계 기술은 이제 완전 자율 운영까지 가능하게 해서 컴퓨터가 제어하는 중장비들이 필바라의 외딴 광산에서 끊임없이 운행되고 있고, 정밀한 전기 모터 제어가 무인 운영에 필요한 신뢰성을 뒷받침해줍니다. 르투르노의 비전은 결국 입증됐습니다. 군사 기획자들이 구식이라며 일축했던 전기 허브 모터 개념은 이제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육상 차량들의 동력을 공급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산을 옮기고 있죠. 이것은 르투르노가 품었던 가장 야심찬 꿈마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TC-497 육상 열차는 혁신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가 구식이라며 일축했던 핵심 기술이
수십 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육상 차량들의 동력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르투르노의 전기 바퀴 개념은 변혁적 아이디어가 본래의 목적을 넘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창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소명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육상 열차의 유산은 실패가 아니라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틀린 발상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공학 기술에 대한 증언이죠. 그리고 오늘날 광산 운송 중장비들이 바로 그 근본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듯 움직이며 그 증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